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미디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성혁명에 맞서는 성경적 가치관 8번째 시간으로 미디어 앞에서의 정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할애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꼭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왜 이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어린 자녀들의 미디어 노출을 경계하는 것인지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들로서 우리들은 미디어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잠시 각자 매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예, 지난 밤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TV 뉴스를 켜시거나 핸드폰을 여시고 지나간 기사를 찾아보시거나 메시지함을 열어보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는 어떠신가요? 전체 모습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아마 이런 사진의 이런 일상들의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쏟고 있는지 체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컴퓨터 등을 통해서 각종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즉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이제 각자의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직 안전할까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이 좀 심각하다 이런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전국의 만 3세에서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이게 주요 4대 매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용 시간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여기 보시면 TV는 약 2시간 10분 가장 길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1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태블릿 PC가 48분, 컴퓨터가 25분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암산 들어가겠는데요. 네, 다 더해 보니까 아이들의 하루 평균,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이 4시간 45분이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서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연령대가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길잖아요. 그래서 7세에서 9세 정도의 아이들은 5시간 36분, 5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미디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3살에서 4살 사이 이 아이들도 4시간 8분이 나왔다고 해요. 평균 시간이. 그러니까 4시간이 넘는 시간을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의 WHO의 그 미디어 이용 권고 시간은 딱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이 어린 연령대에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지 좀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2019년에 조사한 게 가장 최근 조사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이미 청소년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이전에 16년에 했던 조사들은 이제 모바일 퍼스트,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핸드폰으로 하는 비율이 높았다면 이제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온리 이 스마트폰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조사 결과의 한계로 나왔던 게 뭐냐면 애들이 직접 자기가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체크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소 측정됐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지금은 애들이 그냥 공부 자체도 영상물로 줌으로 하고 미디어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접한단 말이에요. 수업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지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미디어에 할애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 뭐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야, 무슨 6시간이야.
못해도 7, 8시간은 하는 것 같아. 그 이상도 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시간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인가? 문제 맞죠. 근데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도 맨날 TV 틀어놓고 살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또는 아빠도 밤에 침대에서 잘 때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 잘만 보면서 왜 나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한테 물어올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도 미디어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일수록 미디어의 이용을 좀 제한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뇌의 발달의 특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뇌관, 2층에 변연계, 3층에 대뇌 피질로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1층에 있는 이 뇌관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군에 관여되는 뇌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심장박동을 하는 것들, 그래서 생명 활동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뇌가 발달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뇌예요. 그래서 태아 시기부터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뇌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이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인데요. 감정이나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런 뇌이고 사춘기 시기에 이게 발달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유류의 뇌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뇌관에서 뭔가 어떤 위험을 막 감지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포유류의 뇌, 감정의 뇌에서 저게 나한테 안전한 건가 안 한 건가 이걸 판단을 하고 나보다 크기가 작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발달하는 이 대뇌 피질인데요. 이게 사고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 문제 해결, 실행력, 창의력 이런 좀 이렇게 인간의 고든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기까지 한 80% 정도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20세 넘어서까지 25세까지 정도까지 이게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인간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쟤 나보다 조그만데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덤빌 때 아니야.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함부로 막 덤비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절을 이렇게 충동을 자제시켜주는 그런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막 나대잖아요. 그리고 막 아무거나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뇌의 발달의 순서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게 이성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류의 뇌라고 불리는 이 대뇌 피질도 또 한번 자세히 보면은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 전두엽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뇌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는데요.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자극이 일단 딱 들어오면은 이 후두엽이란 부분에서 이 정보를 처리를 한대요. 딱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앞으로 이렇게 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넘겨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피질 중에서도 우리 전두엽 얘기 항상 심리학이나 정신과학 같은 거 TV에서 다큐멘터리 할 때 전두엽 되게 많이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대뇌 피질 인간의 뇌 중에서도 그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런 뇌가 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게임이라든가 SNS 같이 즉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자극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늘 게임을 하고 늘 SNS를 하고 막 즉각적으로 막 반응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계속 넘기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정보가 안 가요. 그러면은 전두엽은 할 일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다못해 이런 어떤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방치해두면 너무 더러워지고 녹이 슬고 결국엔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정보를 넘어서 빨리빨리 작동을 하고 막 움직이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계속 발달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부분이 발달을 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이 뇌가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추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감정, 문제 해결, 그리고 아까 말했던 통제, 절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인간답게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능들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요즘 뉴스들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제도 그런 기사를 들었어요. 그 지하철에서 20대 여자아이가 침을 뱉어서 60대 아저씨가 침 뱉지 말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를 머리를 막 핸드폰으로 가격을 해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는 그런 사건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 사고가 이렇게 줄지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요즘 세상이. 그러면 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애들이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막 뇌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엽기적인 사건들, 이상한 사건들을 접했을 때 처음에 어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엄청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아유, 또 그랬대. 이러면서 우리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고 반응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보다 더 쇼킹하고 더 자극적이고 이상한 웬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처음 이렇게 웃긴 영상 보면 어때요? 막 배꼽이 빠져라 막 우리가 웃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비슷한 걸 자꾸 보다 보면 어때요? 웃긴 걸 볼 때도 똑같이 웃지 않고 좀 심드렁하고 재미도 없고 아까 내가 처음 이걸 보고 왜 웃었지? 막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거의 뇌의 특징 중에 또 하나예요. 뇌는 한 번 자극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큰 자극을 받아야만 그 정도의 자극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자극적인 거를 받아들인 그런 뇌는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뇌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성숙하고 가장 늦게 발달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이 우리 대뇌피질만 놓고 볼 때도 아까 그 3단계 구조도 그렇잖아요. 제일 원시적인 것부터 이렇게 고차원적인 게 발달을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후두엽이 발달을 하고 두정엽 발달하고 측두엽 발달하고 전두엽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달을 해서 뇌의 전체적인 발달은 25세 정도에 발달을 하는데 이 전두엽은 40에서 50세까지도 계속해서 발전을 한대요. 그 성숙이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어때요? 이미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건 좀 이상한 거야. 이건 좀 아니다. 이건 괜찮은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극이 들어와도 그걸 그렇게 큰 자극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은 어때요? 특히 아기들. 백지 같잖아요. 걔네는 자극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그런 자극조차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 1세의 아이들에게는 아예 미디어 노출을 금하자. 그리고 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은 하루 1시간 미만으로 미디어 이용을 자제하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신조어인데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팝콘을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신 분들이라면 저거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옥수수 알갱이들이 팡팡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면서 터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뇌가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첨단 디지털 기기의 강한 자극에는 그런 현상에는 반응을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마주치는 그런 현상이라던가 타인들의 감정 이런 것들에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그렇게 변형된 뇌 구조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뇌 구조가 변형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변형됐다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일종의 고장나 버린 그런 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뇌의 특성 때문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독의 정의를 살펴보면 습관화된 특정 행동이 내성과 금단 증상으로 연결될 때 그것을 중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중독은 약물 중독이잖아요.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니코틴, 담배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뭔가 그 물질이 있어서 그거를 먹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뭐 신체가 망가지고 중독되고 그걸 계속 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또 티나는 중독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뭔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주변에서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행위 중독입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의존 및 중독이어서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각종 행위들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런 중독들은 문제가 뭐냐면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습관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게임 같은 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왜 또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입인지 중독인지 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이 좀 이 약물 중독에 비해서 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막 쇼핑에 중독되면 쇼핑을 안 하면 똑같이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요.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쇼핑을 하면서 더 많은 물건을 사지 않으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그 중독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 자극의 요구는 뇌의 특징인 중독으로 이렇게 기결이 되기 때문에 중독된 뇌는 이게 물건이든 이게 행위든 상관없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뇌의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약물은 그래도 이해가 가잖아요. 안 좋은 약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신체가 변하고 뇌가 변하고 이게 이해가 가는데 이런 행동들도 계속 할 때 이 뇌가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똑같은 뇌의 변형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뇌의 발달이 아직 미성숙한 그런 어린 나이일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독 상태에서 뇌의 변화를 촬영한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인의 뇌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뭔가 내가 이제 중독 물질이나 행위 같은 것들에 내가 중독된 대상에게 노출이 될 때 쾌락 중추가 이렇게 자극을 받는, 그래서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그 부위가 자극을 받으면서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막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지. 뇌가 막 반짝반짝반짝 막 순간적으로 우리가 막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 막 반짝반짝 막 집중도 잘 되고 엄청 좋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문제는 계속해서 자극이 지속될 때 이 공간에 이제 변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쪼그라들고 이렇게 검은 부분이 뇌가 쪼그라져서 빈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가 이렇게 결국 그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위축이 돼서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 저하가 오고 성격도 변하고 불면증, 치매 같은 그런 뇌질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뇌의 작동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미디어 중독이든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은 이런 상태로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뇌 자체가 변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중독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1954년도에 진행된 실험이래요. 이 교수님들이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이 전기 자극을 받은 쥐는 불쾌감을 느껴서 지렛대를 누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쾌감을 느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좀 자제를 하냐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걸 설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자 속에 쥐를 가둬놓고 지렛대를 눌렀을 때 여기 전극을 꽂아가지고 어느 뇌의 일부분을 찌릿하게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쥐들이 자기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지렛대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쥐는 7,000번을 누르고 심지어 어떤 쥐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누르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진 것이 바로 보상회로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떠냐면 이게 나한테 순간적인 쾌락은 주지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밥도 못 먹고 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를 못하게 하는. 근데 뇌는 잘못된 쾌락이라도 그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도 맛보고 나면 계속 보상받고자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대상으로 이해력 검사라든지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평균 점수가 당연히 그 정상인 아이들보다 크게 낮았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인터넷에 중독된 그 청소년의 85.8% 상당히 많은 수죠. 그런 아이들이 ADHD라든지 우울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같은 그런 기타 다른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누가 먼저냐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 이 중독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질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뇌 기능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 끊고 싶어, 안 하고 싶어라는 이런 의지만 있다고 해서 고칠 수가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정신치료 없이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다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쥐어진 순간 미디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 아이의 입맛에 맞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몇 번 유튜브에서 좀 몇 번 무슨 이런 걸 찍었더니 검색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거기에 연관된 것만 막 떠요. 나의 관심을 막 충족하는 것들만. 그게 바로 미디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이런 미디어를 보면서 얘는 좀 무의미하거나 가치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사실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그릇되고 왜곡된 그런 성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미디어는 무의미하거나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한 게 미디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야동순재. 너무 황당하잖아요. 음란물이잖아요. 포르노그래피. 여기 계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포르노그래피가 어떤 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야한 이 정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야동이라는 너무 귀여운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마치 이렇게 이런 음란물을 향유하는 것이 남녀 또는 그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의 하나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미디어에서. 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어요. 자, 언제부터 라면 먹고 갈래가 그렇게 은밀한 뜻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미디어, 이게 바로 미디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조차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야, 여자친구가 만약에 집 앞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이러면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왜 가르쳐야 되냐고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디어입니다. 요즘에 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미 출산까지 한 그런 10대 아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패널들로. 그래서 자신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거칠 것 없이 막 쏟아내요. 도대체 이런 방송을 왜 하는 건지, 이런 예능을 통해서 이들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도대체 뭔지, 이거를 만든 그 PD가 그러더라고요. 실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실제 10대들의 성문화, 우리는 쉬쉬하는, 금기시하는 그 성문화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손을 잡고 볼 수 있는 그런 예능을 만들고 싶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혼 전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게 마치 10대들의 일반적인 성문화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해서 예능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드라마요, 뭐 동거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오히려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설렘 가득한 그 무엇처럼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 요즘 드라마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장면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 또 조립식 가족이라는 무슨 또 그런 예능을 또 시작을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남자와 여자 사랑으로 결합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또 결혼이라는 제도, 약속 안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그 가족 제도, 가정, 그것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고 그게 정말 맞아? 그것밖에 없어? 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심어주기 위한 그런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과 결혼을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아요. 연결시키지 않아요. 사랑은 그냥 성관계예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가 주는 이제 폐해의 끝판왕이 바로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나 싶을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음란물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멀리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실태를 전해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2012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아이들의 39.5%가 음란물을 이미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 중에 14명은 그걸 따라하고 싶었다. 그리고 5%가 성추행, 성폭행 충동을 느꼈다라고 응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반응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고 이성 친구를 성적 상대로 인식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성이 생긴 거죠. 중독 단계죠. 더 자극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자주 안 보면 허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성인물에서 본 장면이 가끔 생각난다는 그런 아이들도 절반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간에는 또 이게 이런 음란물들을 파는 그런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음란물이 성적인 그런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줄여준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음란물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음란물을 많이 보는 청소년일수록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란물을 매일 3시간 이상 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학생들의 50%가량이 직접 성추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5.7% 그보다 더 심하게 강간이라든지 중강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 3시간 이상씩 미디어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이 대다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30분 이내로 보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아이들에서 이런 행동화가 성범죄 행동화가 나타날 확률이 2.9%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 보더라도 이 음란물에 노출된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더 충동을 느끼고 그렇게 실행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왜 그런 성범죄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잖아요. 뭐 오원춘 사건이라든지 막 이래서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그런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살인 사건 이런 사건들의 범죄자들을 보면요. 실제로 그 컴퓨터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 매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음란물들이 들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진술을 받아보면 그런 것들을 막 보고 그러고 나가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음란물을 보는 것이 이렇게 성욕을 해소시켜주고 그런 것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많이 보고도 왜 이들이 이런 강력 범죄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타대학교의 빅터 클레인이라는 교수는 음란물을 접촉한 후 겪게 되는 4가지 4단계 변화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그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갈수록 이게 어때요? 더 이상 자극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 짜릿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싱겁고 너무 재미없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어때요? 나도 이걸 맨날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거니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일반화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걸로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제 4번째는 모방 단계예요. 그래서 음란물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성범죄로 연결이 되고 아니면 변태 성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타인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그게 피폐하겠어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그런 고통받는 삶을 스스로 살게 되는 이런 단계를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음란물의 폐해가 비단 이렇게 성범죄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란물 시청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음란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2009년에 그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곳에서 그 제작진과 전남대의 그 연구팀이 함께 포르노와 공격성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실험 과정은 이래요. 120명의 그 대학생 남자 대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자연물 다큐멘터리를 15분 보여주고 또 한 그룹에게는 일반 포르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폭력성이 가미된 그런 포르노를 각각 15분씩 시청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트 던지기 실험을 한 그런 결과거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시청한 영상과 또 공격성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건데요. 그 결과를 한번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실험이 집중력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예.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네,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 다음 타겠습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었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지 않아.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죠.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진 횟수의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실험이 집중력에 대한 네. 결과가 참 놀랍죠.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사람 얼굴에 다트를 던져서 맞힌 사람들이 특별히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 얼굴에 다트를 던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실험을 하면서 실험 전에 실험을 하면서 15분 동안 각각 다른 영상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그 그룹은 사람 얼굴에 다트를 평균 0.3회 정도 던진 반면에 일반 포르노를 본 그룹은 1.4회 그리고 폭력적인 포르노를 본 그룹은 2.4회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에 비해서 8배 이상, 그죠? 8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라는 거죠. 특히 표적 중에서 여성의 얼굴 이미지 그 표적에 대해서 더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음란 영상물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주는 좀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일반 포르노 역시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연 다큐멘터리에 비해서 공격성을 약 4배 이상 높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행정안전부의 그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 있잖아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어떤 거였냐면은 음란물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당히 본자 혹은 서서히 줄여가자.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차단만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경찰의 그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적발하고 검거를 하고 그걸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또 단호하고 학생들에게 좀 무서운 말이죠. 여기 보면 막 그게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은 빼어서 던져버리고 오른손은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려라. 이게 바로 성경이 죄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죄인인지 알고 그런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을 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왜 할까요? 율법적으로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에 맞서는 너희들의 태도가 이 정도의 각오는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라. 정죄하고 너 그렇게 또 잘못했어. 이거 빼버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죄에 맞서는 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정말 네 생명까지 내어놓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 죄에 맞서지 않으면 내가 나와 함께 연합할 수 없어. 화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줘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보내는 정말 그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단호한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죄와 맞서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음란물 접촉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쉬워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생활을 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할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녀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뭐 팁을 드리자면 성경 구절 좋은 말씀들을 좀 프린트하거나 손글씨로 적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같이 그거를 읽고 같이 이렇게 접한다던가 또 함께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듣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미디어로부터 이 영혼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소통 또 이런 10초의 허깅 지난번에 말씀을 다 자세하게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서 자녀들과의 소통에 많이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란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엄마가 이런 내용을 들었어. 이런 기사를 봤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의 폐해를 가르쳐 주시고 집안에 혹여라도 이런 음란물 근처에라도 가는 것도 있다면 다 제거하셔야겠죠. 그리고 특히 요즘 드라마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불륜 막장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음란을 조장하는 TV 프로그램은 시청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죠. 어려우시겠지만 좀 권고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뭐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모르는 사람과 특히 아이들은 관심을 가져주면 막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그런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대화하지 않기. 특히 나의 신상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기. 가르쳐주시면 좋고요. 또 스마트폰은 가급적 늦게 손에 쥐어주시는 게 좋겠지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좋은 취미. 바깥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애들은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게임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또 많이 만들어주시고 많이 놀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방법을 막 가지고 막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짐에 한 가지만 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SOS and Pray라는 음란물 근절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특허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저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되게 딱 도식화돼서 박혀있기 때문에 훨씬 되게 도움이 된다고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평소에 아이들에게 혹시 네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핸드폰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장면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교육도 하시고 마치 화생방 훈련을 하시듯이 좀 이렇게 평소에 훈련을 해주시면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 스탑.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순간 스마트폰이든 그 매체를 바로 끄거나 덮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그게 진행되면서 아 이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때요? 한번 그런 말을 들어볼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나가죠. 막 되게 단호하게 겉옷도 막 벗겨지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절박하게 그 상황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죄의 자리에서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는 아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매체, 미디어 기기가 있는 그걸 그 자리에 두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차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S는 선샤인입니다. 뭐냐면 낮이라면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고 밤이라면 이제 부모나 양육자 또는 형제 자매가 있는 공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악은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곳에서 틈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가급적 오픈된 장소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밝은 곳으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S 선샤인은 좀 대체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찬양 노래를 하거나 그리고 소리를 한번 기압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특허를 내신 분이 그래요. 프레이 기도하는 걸 제일 먼저 넣고 싶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을 때처럼 그 장소에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음란물에서 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기도와 다시는 이런 음란물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도록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를 하자는 거죠. 이 SOS and Pray 4단계까지요. 10초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닥쳤을 때 하시지 마시고 미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상물을 많이 시청하게 되는 그런 연령대가 되거나 핸드폰을 손에 쥐어지게 됐을 때 평상시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인터넷 서핑하거나 뭔가 하고 있을 때 이게 신호야. 그러면은 딱 S O S 막 노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거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없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누가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순간에 아이들이 위급할 때 그게 생각이 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또 이 연령대에 올라온 아이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에 또 그 아이들과 함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의 중독 기전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미디어, 특히 음란물의 중독 그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물의 폐해라든지 특히 여자 아이들이 성상품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조기 성애와 같은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 상황을 진단하는 거는 모두가 똑같았어요. 이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강조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여기까지도 우리랑 똑같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피임 교육을 해야 돼. 라고 정반대의 길로 흘러가고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야 돼. 라고 흘러가는 그런 교육들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10대들의 그 처한 현실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교육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구닥다리처럼 인내, 절제 이런 걸 가르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피임 교육을 해주고 자유로운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결코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임 교육은 우리 그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성관계는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운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질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주 확고하게 가르치시지 않으면요, 이미 보시잖아요. 수많은 기사들과 미디어,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지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특히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기일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래도 부끄러우기라도 하잖아요. 하더라도. 근데 얘네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나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게 이상한 애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특히 아무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건 없건 악한 음란물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그가 싫어하는 거는 나도 이렇게 멀리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든 그거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내 손에 안에 들어온 이 작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들, 그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되게 영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그렇게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격렬한 내적 전쟁이겠어요, 영적 전쟁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치러낸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들을 맡기시고 그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큰 일을 맡기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분명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매체들은 잘못이 없어요. 이거는 이 시대에 흔히 쓰이는 매우 가치 중립적인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한 영혼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도구도 바로 이 미디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탄이 덫으로 깔아놓은 악한 그런 것들에도 얼마든지 클릭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클릭한 그게 부디 악을 도모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 그렇게 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형성한다는 사실에 유념해 주시길 바래요. 내 육의 눈이 음란물이라든지 세상의 즐거움을 막 쫓아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그것과는 딱 별개로 딱 집에 들어와서 딱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부끄러움 없이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날 만큼 날마다의 삶을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직 낙태라든지 이제 낙태와 관련된 생명, 그리고 또 이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미니즘이라든지 이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디어 앞에서 정결이라는 주제를 끝으로
글로벌 성형에 맞서는 성경적 가치관 특강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좀 그 부분이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그 주일 예배의 자리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이런 특강이었는데 늘 응원해 주시고 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힘을 내서 이렇게 8강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 성형학에 맞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주제로 8번의 특강을 진행하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쓰나미와 같이 악한 것들이 몰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이 통과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저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때가 너무나도 악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않고 저희들의 등불이 충분히 밝지 않음에 탄식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표대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